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드스테이츠 11기 온라인 데모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아래 URL로 데모대의 소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it.ly bit.ly/11th-demo-day 누르시면요. 저희 소개 자료를 팜플렛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간단하게 코드스테이츠가 어떤 회사고 오늘 왜 이런 시간을 가지는지 데모데이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채널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금요일날 그것도 황금연의 시작에 왜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안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주저하지 않고 저희 프로젝트라고 해서 코드스테이츠 이머시브 11기 학생분들이 다양한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 학생분들끼리 만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채널이 두 개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계신 채널에서 프로젝트 기술 발표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채널로도 기술 발표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더 관심 있는 쪽에서 직접 링크 타고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드스테이츠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대한민국 국내 최초 코딩 프로그래밍 부트캠프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3년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 스킬은 뭐 당연한 거죠. 프로그래머를 배출하는 회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스킬을 열심히 교육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비등하게 저희는 소프트 스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 스킬은 그동안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필요로 한다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발표, 어떻게 듣기, 협업하는 것들 그런 소프트한 스킬들이 해외에서는 다분히 이미 많은 회사들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스킬로 알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서야 좀 많이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니어 개발자를 양성하면서 소프트 스킬을 굉장히 강조하고 교육하고 습득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스타트업 또는 여러 서비스 회사들과 함께 기업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좋은 개발자를 찾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업과 그냥 좋은 개발자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과 정말 핏이 맞는 개발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여러 다양한 통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스테이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성취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무언가를 강의식으로 앉아가지고 배우기보다는 계속 일감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들이 오셔가지고 전에 개발을 모르시던 분들도 해당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정복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런 정글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요. 또 이제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팀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또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여러 회사들과 함께 채용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뱅크샐러드, 트레바리, 다노, 크런치프라이스, 호갱노노, 빙글과 같은 여러 회사, 현재는 총 92개, 여기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는데 92개 회사들과 함께 협력을 맺고 있고요. 협력하는 동안 저희는 코드스테이츠 졸업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또 저희 그 졸업생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에게는 저희가 그 수강생분들과 함께 4주간 실무 기업 협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회사로서는 회사 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리소스가 부족할 때 혹은 채용을 하길 원하는데 정말 이 개발자가 우리랑 핏이 맞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이제 회사에서 선배 개발자분들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서 저희 수강생, 졸업생 커뮤니티 안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짧게 데모데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데모데이는요, 그동안 13주 동안 더 길게는 사실은 이전에 파트타임으로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공부를 2개월간 하시다가 아예 풀타임으로
자기의 풀타임을 헌신해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오신 분들이 13주간 정말 피땀 흘려 만든 마지막 4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소개를 하고 또 각 개인분들이 자신이 고민했던, 정말로 많이 고민했던 그런 기술들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서비스 발표라고 해서 저희가 총 오늘 4개의 발표가 있을 건데요. 4개 팀의 각 팀장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간단한 서비스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들이 다 서비스 기반이라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었고 누가 같이 무엇을 했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한 5분 정도씩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뒤로 현재 채널에서 마인드로직이라는 회사와 또 구름이라는 회사와 기업 협업을 같이 한 수강생분들이 기술 발표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로직과 혹은 구름이라는 회사의 프로젝트 기술 발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채널에 그냥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쪽에 보시면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다른 채널로 가시면요. 기술 발표 시간에,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셔야 돼요. 페이퍼 컴퍼니 혹은 잡쇼퍼라는 우리 회사 프로젝트 같이 한 수강생분들의 발표를 유튜브 B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현재는 서비스 발표는 이 채널에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비스 소개 발표를 금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몇 초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게 송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바로 시작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잡쇼퍼라는 회사랑 같이 기업 협업을 진행한 IM 11기 3.1일체 팀의 팀장 황경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협업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요, 잡쇼퍼라는 서비스의 어드민 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거였어요. 기존에 EJS로 구성되어 있던 서비스를 이제 리액트와 넥스트를 사용해서 리뉴얼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팀원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는 총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팀원 각자가 모두 풀스택으로 개발을 진행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이고, 먼저 첫 번째로 팀장인 저 황경찬은 어드민 페이지 중에서 잡과 메이저 페이지를 담당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박성준님은 퀘스천 페이지와 스쿨 페이지를, 장효인님은 인덱스 페이지와 FAQ 페이지를 담당해서 모두 풀스택으로 각자 페이지별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드민 페이지가 실제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방문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마 보이실 텐데, 잡쇼퍼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 카드 뉴스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맡은 페이지 부분은 이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FAQ 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대1 문의 페이지, 또 잡쇼퍼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직업 컨텐츠와 학과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드 뉴스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세 정보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관리 페이지인데요. 각 학교별로 관리자를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어떻게 그 요청에 대해서 처리할지 관리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승인 또는 거부를 누르게 되면 DB와 연동이 되어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든 서비스이고요.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잡쇼퍼 코드를 보시면 EJS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EJS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코드에 중복이 많고 우선 읽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지보수나 확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EJS로 된 페이지를 리액트로 바꾸기로 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의 뷰를 나타낸 코드인데요. 확실히 리액트는 굉장히 간결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스트나 뭐 이미지 헤드나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확장성 측면에서 EJS보다 뛰어납니다. 저희는 그 EJS로 이루어진 잡쇼퍼 서비스를 리액트와 넥스트를 사용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using fetch for data랑 passing data between React Pages랑 applying styled component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저희가 기술 발표를 진행하게 될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인 using fetch for data는 이제 넥스트 서버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패치해 올지, 그때 이제 저희가 겪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패싱 데이터 비트윈 React Pages는요, 이제 페이지별로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 방법을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겪은 어려움과 그 해결을 설명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Applying Style Component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면서 페이지에 이제 CSS를 적용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 기술 발표 주제고요.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오셔서 기술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서비스 소개에 대한 내용은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마칠 계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발표는 마인드 로직 서비스 발표가 곧 이어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상 남자친구, 여자친구 챗봇을 만드는 기업 마인드로직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팜팜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팜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홍은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오늘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이번 4주 동안 무엇을 개발하였는지, 그리고 팀원들이 각각 어떤 부분을 맡았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오늘 기술 발표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마인드로직 엔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인터페이스로 사용해서 엔진이 직접 대답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처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플랫폼으로 인터페이스들을 더 확장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페이스들이 각각 다른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형식에 맞게 각각 이렇게 답을 맞추고 오는 메시지들을 다 그거에 맞게 엔진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 엔진이 맞는 일의 범위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채널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오는 메시지들을 하나의 틀로 정규화해서 엔진이 하는 일을 좀 더 부하를 줄여보고자 중간에 채널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페이스북 메신저에 대응하는 채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는데요. 이번에 만든 채널 인터페이스는 Node.js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의 로그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어드민 웹앱도 제작을 하였는데요. 어드민 웹앱의 경우 프론트엔드는 Vue.js로 제작을 하였고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서버 역할은 장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QL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엔진과 어떻게 통신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상 여친이라는 페이지로 가게 되면 실제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어떻게 보여드리죠? 네네. 이것도 눌러야 되는데 이거 페이지가 이거는 기술 아까 전에 발표하던 거. 네네. 그리고 이어서 구글 어시스턴트도 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가상남친 새 버전의 테스트 버전을 불러오겠습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안녕,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이름은 뭐였더라? 멍 때리고 있었어. 저랑 놀아요.
너 오늘 뭐 지냈는지 이야기해줘. 남의 학교 이제 가지 마세요. 네. 저희가 구현한 채널 인터페이스는 저렇게 동작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각각 저희 멤버들이 어떤 부분을 맡았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2명으로 저와 민민기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채널 인터페이스에서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하는 부분을 맡았고, 그리고 어드민 페이지를 Vue.js와 장고 레스트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민민기님의 경우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채널 인터페이스를 연동하는 부분을 담당해 주셨고요. 그리고 각 2가지 프로젝트를 AWS의 도커로 배포하는 작업을 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더 알아보고 싶었던 점,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점을 기술 발표 때 담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지난 2주 프로젝트 때 리액트를 사용했고, 이번 프로젝트 때 Vue.js를 사용하면서 2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점이 생겨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민민기님의 경우 페이스북 메신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웹 프로토콜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통신이 진행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술 발표 시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요. 갈게요. 이거 잠깐만 할 거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스피커. 내려줄 수 있나 잠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스테이츠 11기 장덕준 팀 팀장 강덕영입니다. 저희는 약 4주간 구름과 협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팀원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철희 팀원, 그리고 저 강덕영, 그리고 이제 박흥준 팀원과 같이 한 달 동안 즐겁게 코딩을 했는데요. 저희 팀 이름은 이제 각자 이름에 한 글자씩 따서 장덕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한 기업은 구름이라는 기업인데요. 구름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구름 IDE라는 클라우드 환경의 개발 환경을 갖추고 어디서든 웹에서 접속해 개발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구름 EDU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그리고 이제 구름 테스트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개발자 채용에 필요한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솔루션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구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온라인 코딩 파티라는 이벤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는 크루세이더 퀘스트라는 게임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응용을 조작하는 코드를 입력하고 이제 스크래치 블록이나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입력해 영웅을 조작하여서 몬스터를 무찌른다거나 포탈을 빠져나간다거나 이제 이 퀴즈들을 해결해 나가는 미션인데요. 근데 현재 보시는 이 게임의 퀴즈들은 개발자 분들께서 직접 문제의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등록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새롭게 열리는 코딩 파티에서는 이제 오픈월드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조작하여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세이더 퀴즈를 오픈월드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내는 웹 기반 도구 개발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은 리액트, HTML5 캔버스, 그리고 사스, 부트스트랩4, 리액트 스트랩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먼저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에디터를 다룰 수 있을까 기획을 먼저 하였고, 이제 기획을 기반으로 맵 에디터, 그리고 NPC 에디터,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의 전반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스테이지 설정을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들의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이제 데이터가 밸리드한지 이제 검사를 해줘서 경고 같은 걸 띄워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다 완성이 된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서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그 이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버로 전송을 날리는 게 저희 팀의 주 업무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딩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PVP 모드와 미션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PVP 모드, 미션 모드 두 가지 다르게 동작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미션 모드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맵의 배경을 바꾼다거나 맵의 크기를 늘리게 되면은 여기 위 상단에 있는 미니맵의 크기가 늘어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에서 유닛들을 선택해 배치를 하고 몬스터를 배치를 하고 이제 몬스터들이 배치가 되면은 유닛을 선택해 삭제를 한다거나 이제 유효하지 않은 곳에 놓으면은 경고를 띄우고 이제 유닛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탯을 조작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벤트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만든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저희가 아까 배치했던 몬스터들이 나오고, 이 영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정한 대로 공격력이 10인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맞닥뜨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코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리액트와 캔버스를 같이 사용하면서 이슈들이 또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풋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캔버스가 깜빡거린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약간 리액트 코드를 짜면서 인풋 하나만 바꾸는데 이제 리액트 앱이 전부 다 렌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 나갔는지 잠시 후 있을 기술 발표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꾹꾹이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켜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시작. 여기 그 노트를 적어놨는데 새로 안 받아줬나 본데요. 제가 새로 올렸는데.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새로 받은 거는 다운이 됐나요? 아니면 새로 받으셔야 되나요? 제가 다운 받았었는데 이걸 기신 건가요? 6시.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 쿠폰보다 편리한 서비스, 종이 쿠폰을 대체할 수 있는 꾹꾹이를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저희는 기업과 협업한 다른 조들과는 달리 저희의 아이디어로 기획부터 개발까지 저희 힘으로 진행한 코드스테이치의 내부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프론트에서 앱을 맡으신 조장 김민창님, 프론트에서 웹을 맡으신 유천호님, 서버를 맡은 신현수님과 지금 발표하고 있는 저 오승윤, 이렇게 4명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4주간 저희를 갈아 넣은 프로젝트 꾹꾹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꾹꾹이는 카페에서 사용하는 쿠폰 도장을 쉽게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적립한 쿠폰을 선물할 수도 있고 마시고 싶은 음료가 있을 때 쿠폰을 많이 적립해둔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꾹꾹이는 카페 쿠폰 플랫폼입니다. 그럼 어떤 기능을, 어떤 기술을 사용해 구현했을까요? 저희는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했는데 총 3부분에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서버와 웹 그리고 앱인데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획부터 DB 설계, 서버, 웹, 앱 모두 여기 소개된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4주 만에 저희 힘으로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있는 기술들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에서 4가지만 골라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4가지만 골라서 기술 발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앱을 만드는 데 사용한 엑스포, 그리고 서버에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S3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데 사용한 멀터, 그리고 서버와 웹 그리고 앱 간의 실시간 통신을 위해 사용한 소켓.io, 그리고 웹에 이 관리자 페이지를 만드는 데 사용한 리액트, 이렇게 4가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채널 옮기셔서 저희 기술 발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총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매장을 등록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립 기능, 그리고 적립된 쿠폰을 음료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기능, 그리고 친구에게 쿠폰을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 그리고 꾹꾹이를 알지 못하는 꾹알못에게 꾹알못도 적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그리고 주변 매장을 마시고 싶은 음료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계속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장님이 꾹꾹이 매장을 등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장 이름이나 이런 걸 적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주소를 찾아주시는 건데 저희가 카카오 API를 이용해서 실제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표를 DB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회원 가입이 끝나면 이제 사장님이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보시게 될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장 관리를 누르시고 사진을 업로드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사진의 최종 저장되는 장소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S3고요. 거기에 이제 멀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메뉴를 수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메뉴 이름으로 저희 검색할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좀 귀찮지만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상황은 가장 중요한 적립하는 기능입니다. 적립하는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사용해서 적립을 하시려면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이폰의 그 비밀번호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지금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권을 이제 그 스탬프를 적립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적립하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요청이 가고 요청을 승낙하시면 스탬프 적립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쿠폰을 적립한 다음에 교환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상점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교환권을 일단 교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환권 사용하기를 누르면 이게 이제 사장님에게 요청이 갑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승낙을 하시면 사용이 완료됩니다. 물론 이제 사장님이 음료를 내려주셔야겠죠. 그 다음 상황은 스탬프를 친구에게 선물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친구의 번호를 입력해서 찾습니다. 일단 없으면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나오고 친구를 찾으면 토스하기 버튼을 눌러서 교환권을 선물할 수가 그 스탬프를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꾹꾹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꾹꾹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스탬프를 적립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수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손님을 일단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고 번호로 그 다음에 그 손님을 찾아서 그 손님에게 적립 버튼을 직접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적립을 할 수 있는 거면 왜 우리가 굳이 꾹꾹이를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능을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검색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메리카노를 다 치실 필요가 없이 아메만 입력해서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 중을 눌러서 영업 중인 가게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고 교환권을 눌러서 교환권을 갖고 있는 가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리로 정렬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정렬을 스탬프 순으로 그리고 가격 순으로도 정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하는 가게를 찾았다면 이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듯이 저희가 지도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고 줌인, 줌아웃, 움직이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꾹꾹이의 기술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이제 이어지게 될 기술 발표의 채널 B에서 저희 발표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발표 내용은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와 이별하기라는 주제로 김민창 님이, 그리고 멀터로 이미지 업로드하기라는 주제로 신현수 님이, 그리고 소켓IO를 이용한 실시간 통신이라는 주제로 오승윤, 제가, 그리고 리액트 셋스테이트라는 주제로 유천호 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상 꾹꾹이었고요. 기술 발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 발표, 네 팀 발표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곧 기술 발표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술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아래 보시면요, 현재 채널에 계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여러분들은 채널 A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계속 계시면 마인드로직 그리고 구름과 기업협업한 기술 발표를 듣게 되실 거고요. 요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데모데이 IM11-B를 클릭하시면 꾹꾹이 방금 발표가 끝난 꾹꾹이 그리고 잡쇼퍼 쪽에 기술 발표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곳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동해 주세요. 현재 채널 B로 가실 분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아니면 현재 마인드로직과 구름 프로젝트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채널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화면을 조정하고 바로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그 마인드로직의 기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가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술 발표를 맡게 된 민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는 효율적인 서버 구성을 위한 비동기 활용에 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선 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제 역할은 먼저 마인드로직 서버에서 이 채널 서버에서의 페이스북 메신저와 관련된 API를 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화 로깅을 포함한 5000 TPM의 그 리퀘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서버를 도출하는 걸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AWS 도커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단일 인스턴스가 약 5000 TPM의 요청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능적 요구사항이 개발 기간이나 뭐 실제 서비스 도중에 나왔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에게 요구를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무작정 개발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물론 완벽한 요구사항을 채울 수 있는 설계를 제가 할 수 있진 않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하고서 진행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이런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난이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와 달리 이 페이스북과의 차이점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흐름이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제어가 되지만 페이스북은 조금 다른 걸 알게 된 게 제가 첫 주에 이제 이런 학습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을 적응시키면서 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말로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는 이제 그 실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저가 한 말을 하게 되면은 어시스턴트에서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항을 UML로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유저가 말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항상 이 흐름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그 단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거나 혹은 어시스턴트가 말하는 도중에 제가 말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무전기와 같이 흐름이 완벽히 제어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대화의 흐름이 유저가 대답을 여러 말을 한마디만 할 수 있고 어쩌다가는 또 뒤늦게 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안녕 잘 잤어라는 말이 오게 되고 때로는 이 잘 잤어라는 말이 안녕보다 더 늦게 처리하게 되면은 다음 대답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저가 이제 상황을 보고서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어색한 걸 느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의 기본 철학과 같은 비동기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동기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에는 여러가지 비동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콜백이나 프라미스나 어싱 어웨이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백입니다. 콜백의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이 장점으로서는 이 단일 비동기 오퍼레이션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에러 처리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처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하나하나 단순한 처리에는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비동기 처리는 이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버전이나 다른 상황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이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마 자바스크립트 비동기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해봤을 건데 다음과 이 화면과 같은 콜백 해리하는 지옥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네이티된 구조가 계속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내가 코드를 읽기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주로 비동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나중에 유지 보수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콜백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지 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는 다음과 같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동기를 객체화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으로서는 체이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데이터의 흐름을 내가 닿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긴 흐름을 가지고서도 하나의 에러 핸들러로 예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는데 이 체인지 함수의 각 스코프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프로미스를 생각했을 때는 많이 고려를 해봤었는데 저희가 메시지가 전달하게 되고 이 각 메시지가 완전 독립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면 적용하기 매우 좋은 구조라 생각했는데 이 생각보다 독립적인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할 끝에 이제 다른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싱크 어웨이트인데요. 이 어싱크 어웨이트 같은 경우는 ECM에 2017부터 적용된 새로운 방식으로서 이 내부적으로는 암시적으로는 프로미스를 사용하게 되고 이를 마치 동기화 코드처럼 작성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치 동기 코드를 떠오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은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블록 전체가 실제로는 비동기지만 마치 동기화 저기로 작성된 코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성에도 유리하고 그것을 가독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저희가 같은 경우는 노드의 버전이 최신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서 적응을 하였습니다. 적응은 단순하게 하는데요. 일단 우선 메시지 처리 같은 경우는 먼저 동기로 처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시지의 흐름이 끊어지거나 저장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유저가 매우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동기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처리가 마친 메시지의 경우는 나머지는 이제 저장을 통해서 비동기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걸 간단히 코드로 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싱크 어웨이스로 구성된 이 함수에서 메시지 처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비동기 어싱크 어웨이스의 그 프로미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가 뮤텍스를 구현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특정 구간 동안 즉 메시지가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전달됐을 경우에는 순서가 이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메시지 블럭을 설정하게 되고 이 블럭이 끝난 경우면 다음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유저의 흐름이 꼬이지 않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혹시 그동안 받으신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질문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민기님 비동기 처리를 많이 하시면서 콜백, 프라미스 그리고 어싱크 어웨이스를 많이 활용하셨고 마지막에 결국엔 거의 대부분 어싱크 어웨이스로 처리가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싱크 어웨이스를 쓰면서 기존 방식들을 고려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발표를 해주셨지만 어떤 점이 제일 상대적으로 다른 프라미스나 콜백에 비해 저 같은 경우는 이 특정 문법이 그냥 어싱크 어웨이스라는 키워드만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 구조를 그대로 비동기적으로 만들어준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그 비동기를 위한 어떤 구조를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고려를 조금 덜 하더라도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비동기가 장도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언어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몇 가지 언어 해보긴 했지만 네. 노드.js가 좀 비동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리가 동기 처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서버 로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파이썬 장고로도 잠깐 해봤었는데 되게 좀 색다른 경험, 노드의 그런 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전까지만 해도 이게 비동기라는 개념을 많이 숙달을 못했기 때문에 되게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왜 흐름이 계속 끊어지니까 난 자꾸 흐름만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흐름을 생각하게 되니까 제가 뭔가 헷갈리게 되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이런 처리 방식이 오히려 이런 게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노드를 하면서. 네, 기술 마지막 발표하시는 차원에서 13주간 소감이 있으신지 또 특히 기업과 협업을 하셨잖아요. 어떤 점들이 좀 달랐던 것 같나요? 실무에서 이 경험이 가장 없어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되었고 이게 이런 경험들이 정말 저한테 소중하게 될 거라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서 이런 저런 고민들이 되게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같은 팀 마인드 로직에서 홍은진님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자료 이어서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민기님에 이어서 View or React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홍은진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나타나 있다시피 저는 오늘 리액트와 Vue.js라는 두 가지 SPA 라이브러리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발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리액트와 뷰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주 프로젝트에 앞서서 2주 프로젝트 때 제가 리액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리액트를 써보면서 다른 SPA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뷰를 사용한다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번 마인드 로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배워보고 싶기도 했고 또 뷰가 리액트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도 더 뛰어나다고 하고 러닝 커브도 되게 낮다고 해서 새롭게 배워보게 되었는데요. 4주 프로젝트에서 이제 뷰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이 두 가지가 리액트와 뷰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리액트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뷰를 써야 할까라는 의문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뷰와 리액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언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액트와 뷰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벌추얼 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응적이고 조합 가능한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 두 가지 모두 핵심 라이브러리인 리액트, 뷰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기능에 해당하는 라우팅이나 전역 상태 관리는 컴패니언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존재해서 핵심 라이브러리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응적이라는 말은 데이터 변경에 따라서 즉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거에 반응하여 화면이 갱신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객체, 뷰에서는 데이터 객체 안에 담겨서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화면에도 적용돼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리액트와 뷰 모두 핵심 라이브러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외부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라우팅 같은 경우는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라우트, 뷰에서는 뷰 라우터, 전역 상태 관리는 리액트에서는 리덕스, 그리고 뷰에서는 뷰엑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뷰에서도 사실 사용이 가능하지만 뷰의 컴포넌트를 잘 알고 있는 뷰엑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와 리액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교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간단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앞에 보이시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여기 인풋 창이 있고 옆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밑에 리스트가 생성되고 그 리스트 옆에 제거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리스트가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심플한 투두 앱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투두 리스트를 예시로 들어드릴 텐데요. 우선 두 가지가 각 두 가지 리스트가 각각 컴포넌트에 어떻게 변수를 가지고 있냐면 우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this state라는 객체 안에 인풋과 그 인풋 창에 들어가는 텍스트와 그리고 리스트가 들어가는 어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라는 객체 안에 인풋과 투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데이터 바인딩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돼서 컴포넌트에 보여지는 역할을 할 뿐인데 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리액터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에 보여지는 역할도 하지만 그 컴포넌트에서 그 데이터가 조작이 되어서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코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테이트에서 투두 안에 들어있던 그 타이틀을 그 리스트에서 바로 그냥 뿌려주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add to도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중간에 있는 그 setSt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에 아이템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즉 스테이트에는 직접적으로 값을 할당하거나 할 수 없고 setState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스테이트를 변경해주는 방법을 꼭 사용해야 하고요. 반대로 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뷰로 작성한 코드가 있는데요. 그 5번째 줄에 버튼의 클릭에 delete to도라는 함수가 이 버튼을 실행할 경우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맨 위에 있는 add를 누를 경우에 이제 실행이 되는데 바로 그 투두 아이템에 푸시를 바로 해서 이 아이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에서 컴포넌트로 일방적으로 데이터 바인딩이 일어나지만 뷰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인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로의 바인딩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리액트는 패런트에서 차일드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뷰 같은 경우에는 내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차일드에서 패런트에게 직접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emit 함수를 사용해서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 각각에서 이제 제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차일드가 가지는 그 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그 차일드를 없애는 함수를 프롭스로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롭스로 내려준 함수를 자식 컴포넌트에서 실행을 시켜서 그 부모가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반면 뷰의 경우는 그 자식 컴포넌트에서 자기 자신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emit 함수로 부모 컴포넌트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자식 컴포넌트에 명시해 놨던 그 키 값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실행해야 하는지 명시해 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액트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고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부분에서 리액트와 뷰가 차이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뷰의 경우 상태 관리와 라우팅을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들이 공식적으로 최신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와 함께 뷰 라우터, 뷰X, 뷰 SSR 이 항상 버전이 맞춰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분산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버전이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뷰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리액트가 훨씬 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LI를 이용한 프로젝트 제너레이터에서도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뷰 같은 경우에는 뷰 CLI를 이용하면 웹팩이나 기타 등등의 그 빌드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응해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같은 동작을 하지만 리액트가 뷰에 비해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 만든 템플릿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 이제 기업에서 사용을 한다면 사전에 정의된 컨벤션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생길 텐데 이걸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리액트가 좀 더 정책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모두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가지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로 여러 플랫폼에서 이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인데요. 뷰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응해서 윅스라는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가지고 모바일 앱을 구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런데 윅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개발 단계에 있고 아직 그렇게 커뮤니티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테스트도 많이 거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에 비해서는 다소 미성숙한 그리고 좀 불안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 어디에다가 뷰와 리액트를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JSX와 ES6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뷰 같은 경우에는 ES5만 가지고도 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뷰가 좀 더 러닝 커브가 낮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뷰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웹 개발 패러다임과 굉장히 유사해서 JSX를 이용해서 돔을 생성하는 방식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볍고 빠른 앱을 제작하고 싶은 경우에 역시 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뷰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살짝 뭔가 치우쳐져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뷰의 엔지니어들이 실험한 결과 약 최소 1.5배에서 약 크게는 3배까지 렌더링 속도에서 뷰와 리액트가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웹 개발 기술을 가지고 모바일 앱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액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겠고요. 만약에 큰 커뮤니티, 큰 개발 생태계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리액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장세에 있기는 하지만 리액트는 페이스북이라는 큰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 현재 한 달에 22.5만 그러니까 22만 npm 다운로드 수를 가지고 있을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뷰와 리액트 비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은지님. 네. 사실 발표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뷰와 리액트 중에 뭐가 더 배우기 힘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테이트가 임뮤터블하다는 점을 그 패러다임을 좀 익히는데 저는 처음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HTML 구조랑 좀 유사한 템플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배우기 좀 더 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JSX 문법을 그대로 뭐 자바스크립트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뭐 리액트도 뭐 배우기 쉽다고 할 수는 있지만 뷰 쪽이 좀 더 HTML 구조와 그리고 좀 더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은 아닌데 기술 스트리머 남샘님께서 발표에서 얘기한 데이터 부분이 흑마법이다. 그러니까 뷰가 좀 흑마법같이 돌아간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어요. 옵저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변경을 체크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렌더링을 한다. 반면에 리액트는 그런 면에서 엄청 투명하고 명쾌하다. 반대로 말하면 일일이 귀찮게 다 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어요. 이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스테이트만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값을 뿌려주는 반면에 이제 양방향으로 뷰 같은 경우에는 동작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더 리액트를 하다가 뷰를 하는 경우 약간의 혼란이 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질문들이 좀 남았었는데 민민기님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님, 저희 질문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뮤텍스를 쓴 이유가 있나요? 코드 중에 크리티컬 섹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또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라 크리티컬 섹션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워커 등을 이용해서 멀티 스레딩을 구현하신 건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좀 비슷하다고 하셔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뮤텍스를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작성한 코드는 스레드를 더 사용하진 않았어요. 단지 그냥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뮤텍스의 개념을 좀 차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메시지 블럭으로 이렇게 구분하려다가 이 뮤텍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아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뮤텍스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 A라는 유저가 일반적인 메시지를 저 화면 보시면은 이 채팅에서 안녕 잘 잤어 오늘 뭐 할까라는 대화를 일방적으로 보내게 되면은 흐름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늦게 처리되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꼬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안녕에 대한 답변이 오게 되고 잘 잤어라는 답변이 오늘 뭐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늦게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메시지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유저의 메시지는 항상 이 블럭을 통해서 먼저 들어온 메시지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일단 대기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뮤텍스라 동일하게 제가 그걸 차용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로그를 남기는 코드는 비동기식이라고 하셨는데 어웨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코드는 사실 그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 건데요. 뭐냐면 이 어웨이트라고 언급하면서 이 줄이 이제 실제로 비동기라는 걸 언급하고 드리고 싶어서 표현을 한 거지 큰 의미는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리스폰을 보내고 다음 과정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웨이시 빠지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로직과 기업 협업을 같이 한 홍은지 민민기 수강생 발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여러분 현재 마인드 로직까지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발표가 남았어요. 구름과 기업 협업을 한 프로젝트 팀들이 현재 이곳에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현재 아마 꾹꾹이 쪽이 다른 쪽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꾹꾹이 나머지 발표 그리고 잡쇼퍼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시는 여러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크립션 아래 다른 채널로 가셔도 되고요. 구름 프로젝트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곳에 남아 계셔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잠시 화면을 조정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름 기업표 프로젝트에서 먼저 기술 발표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구름 기업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장덕준 팀의 장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가 어떻게 리액트를 조립했냐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곳에 합쳐지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림처럼 기존에 있는 컴포넌트들과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짠 코드에 협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제가 막상 레포를 봤을 때 느낀 심정은 그림처럼 굉장히 어지러운 블록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었고 이 컴포넌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이런 어떤 방식으로 코드들을 보고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컴포넌트들의 모양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을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처럼 이제 컴포넌트 블럭을 하나하나 어떤 모양인지 세세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컴포넌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코드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의 반나절 동안 코드를 붙잡고 실험을 했지만 코드가 이제 파악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잠만 오고 코드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잠과 싸우는 저를 보면서 이 방법으로는 이제 코드를 파악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우선 먼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기로 하고 인덱스 페이지로 가서 임포트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어떤 컴포넌트가 큰 컴포넌트고 그런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그림처럼 이제 큰 덩어리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프로젝트의 큰 구조를 알고 나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코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이 되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바디 부분을 집중적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디를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구조를 파악을 먼저 더 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컴포넌트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에서 이제 제가 구현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어떤 컴포넌트에 코딩을 시작해야 되는지까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반에 기획을 먼저 다 해놔서 UI 배치랑 구현을 해야 하는 기능들을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이 파악을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찾아서 쓰거나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 없다면은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있는 컴포넌트들을 찾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버튼 컴포넌트가 있을 때 같은 버튼이어도 묶여있는 방식이 세로로 묶여있는지 가로로 묶여있는지에 따라서 컴포넌트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의 컴포넌트를 찾기 위해서는 코드들을 직접 다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컴포넌트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했지만 구름에선 스토리북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사진은 이제 리액트 스트랩에서 제공하는 GI가 포함된 도큐먼트인데 이런 식으로 스토리북을 만들어서 컴포넌트의 모양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지 GI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한 컴포넌트들은 이제 리액트 스트랩을 기반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서 리액트 스트랩 도큐먼트를 같이 보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프롭스를 내려야 하고 어떤 옵션을 줘야 하는지 파악을 점차적으로 해나갔고 그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들의 코드를 분석하면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라이브러리 독스를 읽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고 리액트로 짜여있는 코드들을 볼 때 블럭 단위로 그냥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큰 틀을 먼저 보고 점진적으로 그 파악을 해나가는 것이 좀 더 코드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완성해 갔고 이제 뼈대만 있던 레고에 저희의 옷을 입힌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철인님께서 리액트를 이제 구조화된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는 내용에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음에 내가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네. 또 다른 프로젝트로 현재 내가 어떤 점들을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블록들 개념에서 적용을 해보실 예정이신가요? 질문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혹시 한 번 더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다면 네네. 이번 프로젝트 내가 배운 게 많을 텐데 네. 혹시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말씀하신 이 레고 블록 개념으로 어떤 점을 조금 더 개선해서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어떤 코드를 막 짤 때 저희가 처음에는 우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해가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먼저 완성을 하기로 하고 보니까 제가 짰던 코드는 이제 기능 구현에 급급해져서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코드처럼 보였을 것 같아서 이제 뭐 리팩토링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아직 그런 코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더 많은 코딩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군데가 좀 손을 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혹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어떤 기능들이 제가 오른쪽에 있던 스테이지 설정하는 부분을 구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구현을 먼저 하자고 생각을 하고 막 짜다 보니까 이 기능들이 좀 얽혀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함수 안에 하나의 함수 안에 좀 두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있게 짠 게 있어서 이게 나중에 리팩토링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엄청 힘들어져서 조금 어떻게 잘 완성을 리팩토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은 좀 함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같은 팀의 구름팀 프로젝트 협업을 하신 박흥중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른 곳에 있을까요? 네,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슬라이드 있나요? 아니요, 다른 게 로그아웃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방송?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아이디 다 공유해서 쓰는 편집이 한 번밖에 안 돼요, 동시에. 근데 되게 세 개면은 완전히 네,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름과 기업 협업한 장덕준팀의 박흥준입니다. 네, 장덕준의 준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팀에서는 리액트와 HTML5 캔버스의 태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캔버스에 조금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코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HTML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비와 높이를 정의해주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캔버스에 조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에서는 타누스라는 png 파일을 소스로 삼고 그래서 거기 캔버스 위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그 파일의 위드 하이트만큼 렌더를 해줄 수 있는데요. 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폰은 없습니다. 그죠? 인피니티 건틀렛입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에 구글에 타운스 검색해봤더니 검색 결과를 랜덤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만이라도 좀 클론 코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까보니까 이제 캔버스를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 모션 혹시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모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캔버스는 이미지를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능동적으로 약간 이벤트를 걸어서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이제 좀 더 이게 너무 속도가 답답하다 싶으면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미지를 뭐 특이한 모션을 줄 수도 있죠. 캔버스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이런 캔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코딩판티의 크루세이더 이 코딩판티의 크루세이더 문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배경 이미지와 영웅, 몬스터 등 이미지를 캔버스에 그리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림판처럼 이미지가 순서대로 차례차례 덮어 씌워지는 특성 때문에 서버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와 이를 캔버스에 그리는 시점을 동기적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캔버스를 그리는 함수가 프라미스를 리턴하도록 하여 이를 어싱크하면서 어웨이트로 동기적으로 신호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잠시 전화가 와서 껐습니다. 예. 기획 이후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다는 점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스테이트를 바뀌는데 이제 이 포탈이나 이런 몬스터가 깜빡깜빡하는 이런 현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컴포넌트와 이어지면서 이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심각한 문제였죠. 이런 식으로 실제 서비스에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게 왜 발생했느냐?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리액트와 캔버스의 조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검색을 통해 캔버스, 리액트 관련된 몇 가지 이슈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액트 캔버스 돔과 관련해서 이제 렌더를 막아보자 해서 컴포넌트 슈드 업데이트가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퍼스트를 리턴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고 그 렌더가 되지 않고 그렇게 더 이상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렌더를 막아보기도 했고 이제 캔버스를 모니터의 주사를 동기시켜서 그 캔버스에 그리는 펑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윈도우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해서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에 별도로 캔버스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코드도 작성해봤고 하지만 결국 만족스러운 해당을 얻지 못하고 캔버스를 전부 지우는 로직을 일단 그러니까 이제 매 프레임마다 그 중간에 이제 유닛들을 재배치하면서 전부 프레임 한 캔버스를 지우는 코드가 있었는데 그걸 우회를 해서 그 내려받는 프로스에 바뀐 점만 그 딱 잡아서 그 부분만 지우게 코드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하나의 캔버스로 그려주는 과정을 여러 개의 캔버스 겹치는 과정으로 겹치는 로직을 좀 수정해야 했는데요. 일단 아는 방법으로 구현이 먼저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코드를 짜면서 기능이 구현하면서도 이제 무엇이 문제일까 해결만 된다면 이제 캔버스를 하나로 합치면서 좀 더 가볍고 좀 나은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혹시 처음에 코드를 좀 자세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이제 그 배경과 영웅을 차례대로 이제 그려야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코드의 이런 비동기적인 요소를 프라이빗으로 감싸서 차례차례로 서버 요청을 해서 랜덤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하나를 그릴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 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비동기적으로 서버에 파일 요청하는 코드 때문에 이때 응답이 200이던 실제로 파일 받아오던 304 그러니까 이미 서버가 수정이 되지 않아도 그냥 그 파일 계속 써라 어떤 식으로 요청이 가게 돼서 캔버스에 그린 주기에 영향을 줘서 발생한 그런 깜빡임이었어요. 그래서 언싱크하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동기 요청이 동기적으로 이루어져 앞에 응답이 도착해야 다음 비동기 요청이 이어서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코드를 짰기 때문에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핵심적인 기능 구현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이제 새로 브랜치 따서 이제 제 컴포넌트는 이제 리팩토링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요. 캔버스로 조작한 함수에서 비동기적인 요소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는 함수는 항상 이미지 else 이미 있는 이미지만 그리도록 하고 이 객체를 매 업데이트만 검사해서 혹시 빠진 이미지가 있으면 캔버스에 그리는 함수를 실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로직을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봤는데요. 이제
서버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다 받아안지는 스테이트를 관리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의도했던 대로 캔버스를 다시 하나로 합쳤습니다. 관련 형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로드 이미지는 이미지가 없으면 일단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이것이 업데이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아마도 이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로드하는 모션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후 서버로 등단에 도착하면 다시 업데이트가 발생하여 이미지를 캔버스에 그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 부수기로 이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잠깐 이제 이런 스피너를 구현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캔버스의 업데이트를 리액트의 업데이트에 맡기고, 그러니까 업데이트 일어날 때마다 캔버스를 렌더시키면서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장덕준 팀장 강도현에게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넘기시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좀 질문이 스크립트가 작아지고. 있거나 예. 코멘트가 있으면 좀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네, 황준님 쪽에 질문이 많은지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저는 캔버스를 안 써봤는데 네. 그럼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 전체가 지금 캔버스인가요? 아니면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이 캔버스 컴포넌트인가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잘렸는데 네. 여기 이쪽 여기와 여긴 돔이고요. 네. 여기 안쪽이 전부 캔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는 스피너는 따로 위에 G 포인트로 띄워서 돌아가는 그 컴포넌트를 추가해 놓은 형태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역시 캔버스를 안 써봤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네. 캔버스의 어떤, 그러니까 리액트 안에서 캔버스를 쓴다고 했을 때 네네. 뭔가 제어를 하고 네. 싶은데 네네. 그럼 그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 그 리액트 스테이트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저는 이제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캔버스를 리액트에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기존에 돔을 그려 렌더를 캔버스가 대신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액트에 뭔가 잘 적용된 코드라면 뭔가 리액트가 캔버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테이트를 필요한 스테이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데 맵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마우스에 호버됐을 때 각 그 칸들이 이제 유닛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마우스 상대 좌표를 딱 그 자바스크립트로 잡아서 어떤 캔버스에 호버시키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부분에 스테이트로 관리하도록 해놨고, 나머지 뭐 이미지 태그나 아까 보셨던 코드에서 보셨던 이게 자꾸 뜨는데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게 이 인베드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뜨는데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따로 스테이트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캔버스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좀 더 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반 예를 들어 돔의 어떤 네네. 여러 가지 효과를 해서 그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시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캔버스를 되게 이런 웹게임 같은 거나 이런 3D 그러니까 좀 찾다 보니까 캔버스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뭔가 색깔별로 이렇게 배열 같은 형태로 정의해서 실제로 읽고 쓰고 그런 식으로 컨트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게임이나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서비스에서는 캔버스가 훨씬 효율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리액트와 함께 캔버스를 쓰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냥 리액트 없이 그냥 일반 HTML 안에서 일반 네네. 자바스크립트로 캔버스를 써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앞에 이 타노스 건틀렛 요걸 짜면서 거의 처음 써본 것 같습니다. 이게 클론 코딩을 하면서 어제 좀 작성해 봤는데 네. 이걸 쓰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일단 리액트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캔버스를 한다고 치면은 이 코드에서는 이 set time out으로 다음 렌더된 시점을 계속 계약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능동적인 모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리액트로 이 코드를 옮긴다 치면은 이런 시간이나 여기서 앞에 설정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스테이트로 빼서 뭐 버튼이나 이걸 옆에 배치를 해서 뭐 속도를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렌더된 시점 리액트에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역시 유명한 기술 스트리머신 남세님께서 코멘트로 아까 말씀하신 그 바이트 단위가 네. 픽셀 단위다라고 약간 정정 맞습니다. 코멘트 해주셨네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캔버스의 인터페이스가 다이렉트 X나 오픈GL 같은 렌더 엔진이랑 비슷하다라는 코멘트 주셨고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래머들이 쓰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좋은 내용을 또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세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을 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가보니까 철님 지금 되게 잘 보시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안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없는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마무리 마지막 발표자세요. 네, 다른 쪽 채널에는 굉장히 또 활발하게 발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쪽 채널에서는 마지막 발표 이후에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IM 11기 장덕준 팀의 덕을 맡고 있는 강덕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저희가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보다 좀 더 괜찮은 리액트 코드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한 거는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여서 웹 기반 퀴즈 에디터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맡은 프로젝트는 이제 실제 6월 달에 프로덕션에 쓸 수 있는 코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덕트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제 초보 개발자로서 과연 내가 올바르게 코딩을 하고 있나 확신이 들지 않고 고민이 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리액트 코드의 안티 패턴을 좀 피하고 조금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의 뷰 라이브러리로서 버추어 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상태의 변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뷰를 렌더링하고 최선의 돔 처리로 화면을 렌더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리액트를 배우게 되면은 또한 이제 상태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 예시로 이제 컴포넌트 트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제 보여줄 화면에 이제 데이터를 프로브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도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면은 그 리액트는 이제 컴포넌트 트리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단 방향으로만 이제 전달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데이터의 소스가 혼재되어 있는 코드보다 유지 보수가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아래로만 갈 수 있다는 규칙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도 이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한 단계 더 상위 컴포넌트로 올려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리프팅 스테이트 업이라고 하고, 이 프롭을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전달을 하기 위해 하는 과정을 이제 드릴링 프롭스라고 합니다. 이 컴포넌트가 받아서 이제 이 컴포넌트로 전달을 해주는 과정인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드릴링 프롭스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이 드릴 A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이제 B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C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까지 헬로라는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만약에 이제 드릴 A에서 스테이트로 텍스트 헬로를 가지고 있고 드릴 B에서 이 스테이트를 텍스트라는 프롭스로 받아서 드릴 B에서 또 이제 드릴 C로 텍스트라는 프롭스로 넘겨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드릴 C에서 이제 이 프롭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화면에 좀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거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개발을 하는 도중에 최종적으로 언디파인이 만약에 값이 나와야 될 컴포넌트에서 언디파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컴포넌트들을 모두 거치면서 찾아야 되고, 잘못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코드 작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을 이제 프로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코드를 작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리액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컴포넌트 컴포지션인데요. 먼저 컴포넌트 컴포지션은 이제 기존에 동일하게 이 가장 상단의 컴포넌트에서 가장 이제 두 단계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로 헬로를 전달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컴포지션 이제 A에서 바로 컴포지션 B를 쓰고, 이제 그 컴포지션 B의 하이 컴포넌트로 컴포지션 C를 쓰고, 여기서 바로 한 번에 프로스로 이제 이 스테이트 텍스트를 전달했습니다. B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컴포지션 B의 프로스 중 칠드런 프로스로 이 컴포지션 C 컴포넌트가 전달이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파일에서 이제 여러 개의 프로스 구멍을 뚫지 않고도 프로스를 전달 가능하게 해주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제 칠드런은 이제 단 하나의 슬롯만 가지고 있다는 또 그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또 이제 프로스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그 이제 컴포지션 그 구조를 이제 하면서 그 이제 프로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를 보시면 스플릿 페인에서 레프트 프로스로 컨텍스트 컴포넌트를 주고, 이제 라이트에는 챗 컴포넌트를 주었는데, 이제 컨텍스트 컴포넌트에서 스플릿 페인으로 이제 컨텍스트라는 이 프로스를 넘겨주지도 않고도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텍스트 API랑 하이 오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전역적인 프로스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컴포넌트 중에 이제 테마 적용이 필요한 그 컴포넌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컴포넌트들은 이제 거의 브랜치가 나눠져 있었고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필요하게 드릴링 프로스 방식으로 전부 다 전달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역적으로 필요한 값이고 이제 불필요하게 전달되는 과정이 많아서 이제 컨텍스트 API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왼쪽은 프로스 드릴링으로 이 데이터를 전달할 때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데이터를 컨텍스트 API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은 어떤 컴포넌트에서도 굳이 이제 왼쪽처럼 전달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제 그 컨텍스트에 있는 밸류를 꺼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는 이제 프로바이더라는 개념과 컨슈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텍스트 프로바이더의 밸류로 다크를 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칠드런에 있는 메인 탭이라는 컴포넌트에 속한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제 컨슈머를 이용해서 이 밸류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컨텍스트의 컨슈머 안에 이제 콜백 함수를 넣어주는데요. 그 함수의 인자로 이제 이 프로바이더의 밸류가 넘어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인풋이 컨텍스트에 있는 밸류를 받아서 이제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슈머 코드를 하이 오더 컴포넌트를 적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use them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는 인자로 컴포넌트를 받습니다. 그럼 이 컴포넌트를 받으면은 이제 theme 컨슈머에서 이제 그 프로바이더에 있는 밸류를 이 인자로 받은 컴포넌트에 전달을 하여서 테마를 적용한 컴포넌트를 최종적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use theme이라는 함수에다 컴포넌트를 넣게 되면은 이제 테마가 적용된 컴포넌트를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웨이스트 되는 렌더를 줄이기 위해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성한 앱의 경우는 이제 이 오브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서버에 보낼 수 있는 스테이트로 종합해가지고 요청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상단 컴포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닛의 스탯 하나만 바꿔도
그 스테이트가 전부 스테이트 가장 상단에 있는 스테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전부 렌더가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스테이트가 만약에 있다고 할 때 애플, 오렌지, 바나나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제 오렌지라는 스테이트가 2로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이 오렌지 스테이트만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스테이트가 바뀐 컴포넌트가 속한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시 렌더가 되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퓨어 컴포넌트랑 메모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보다 좀 효율적으로 이제 렌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퓨어 컴포넌트는 이제 동일한 프롭스랑 동일한 스테이트에서 항상 동일한 값을 출력하는 컴포넌트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경우 이제 동일하게 프롭스가 내려오면은 그거는 이제 어차피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이제 렌더를 하지 않게 해주는 함수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퓨어 컴포넌트를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랑 컴포넌트로 이제 만들었을 때의 차이는 퓨어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이전 스테이트와 이전 프롭스랑 다 그 다음으로 들어올 스테이트랑 그 다음으로 들어올 프롭스의 이제 얕은 비교를 하여서 뭔가 바뀐 게 있을 때만 렌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클래스로 만든 컴포넌트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펑셔널 컴포넌트에서는 리액트 메모라는 함수의 인자로 펑셔널 컴포넌트를 전달시켜주면은 이제 펑셔널 컴포넌트에서도 들어온 인자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만약에 동일한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미리 저장해둔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적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렌더 듀레이션이 16.7ms가 나왔고 이제 그 퓨어 컴포넌트랑 메모를 이용해서 7.2ms까지 줄여보았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리액트 개발자 도구 프로파일러로 인풋을 한번 바꿨을 때를 측정을 한 건데 색깔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렌더가 실행이 된 거고 이제 색깔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서 좀 줄여나간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좀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제 리액트의 여러 패턴을 공부해 보다 좋은 코드를 짤 수 있는 좀 노하우를 쌓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쓰이지 않은 최적화된 코드보다 쓰인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가 더 낫다라는 약간 이 문구를 봤었어요.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제 처음부터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돌아가는 코드를 작성하고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더 좋을지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은 코드라는 거는 어떠한 이제 근본적인 중요한 원칙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었고 그 방법들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칙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 원칙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방금 언급하신 드라이 원칙이란 어떤 원칙인가요? 드라이는 이제 코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마 Do not 네. repeat yourself의 약자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지금 주제는 리액트로 하지만 제가 리액트를 쓰면서 느낀 점은 결국에는 뭔가 그 근본적인 이제 코딩을 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더 중요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뭔가 나온 이론들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써야 되고 이제 뭔가 반복할 수 있는 코드는 줄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추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독성이 안 좋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여기 스트리머 또 남사님께서 네, 저 회고를 보니까 암달의 법칙이 생각이 나네요 라고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암달의 법칙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니까 네, 1%의 부분을 100배 빠르게 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은 50%의 부분을 3배 정도 빠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약간 비슷하게 공감하시나요? 그럼
그러니까 그 1%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50%를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은 넓은 영역의 부분을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3배 정도 빠르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이득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암다리 법칙이다. 멀티스레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전 슬라이드에서 네. 저 쓰이지 않은 최적화된 코드보다 쓰인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가 더 말이 상당히 좀 전 처음에 좀 어렵게 아, 느껴졌는데 네. 그러니까 쓰이지 않은 그러니까 최적화를 했는데 쓰이지 네. 않는 것보다 그렇죠. 최적화된 네. 코드를 쓰기 위해서 머릿속에만 네. 있는 계속 드는 것보다 이제 일단은 뭔가 최적화되지 않더라도 종작을 하게 해놓고 거기서 뭔가 개선점을 고민을 하는 게 보다 그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것 같다고 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으셨어요? 특정 이제 제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주차, 2주차 때는 이제 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된 업무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걸 약간 느끼고 나는 순간부터 이제 무조건 빨리빨리 일단 해보고 그걸 바꿔보자. 이제 그런 좀 경험을 하면서 이 글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이번 발표에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메모를 제가 안 써봤는데 네네. 리액트 메모가 아마 리액트 16 버전에 나오는 훅과 같이 소개된 그 기술인가요? 혹시? 정확하게 어떤 버전에서 나온 기능인지까지는 메모가 우리 네. 프로젝트에 혹시 사용이 되었었나요? 이 프로젝트에서요? 네네. 네네. 어느 쪽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나요? 이제 구체적인 아무래도 부분이 이제 그 렌더 횟수를 줄여주는 걸 적용할 때 이제 상위 컴포넌트 쪽에서 만약에 그 렌더가 멈추게 되면은 이제 하위 컴포넌트도 멈추기 때문에 좀 상위 컴포넌트 쪽에 있는 컴포넌트 중에서 이제 함수 컴포넌트로 된 것들을 이제 메모를 적용해서 이제 불필요한 렌더를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이 좀 그랬어요? 많이 좀 불필요한 렌더들이 좀 많았었어요. 실제적으로 만드신 프로젝트에서. 불필요한 렌더가 그러니까 시연해 주신 예를 들어 그 영상에서 뭐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주로 네. 어떤 부분이 그려지는 부분이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지금 스테이트가 전부 이 크루세이더 퀴즈 에디터에 거의 다 이제 모아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만 업데이트만 해도 이 하위 컴포넌트들의 이제 전부 다 렌더가 되기 때문에 그 여기 보이시는 이 탭이나 이렇게 이제 좀 큰 트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브랜치들의 상단 쪽에 있는 이제 컴포넌트들의 이제 퓨어 컴포넌트랑 이제 메모를 적용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많은 리액트 기술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또 네네. 이런 기본적인 원칙으로 마무리 짓는 게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세님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대충 많이 쓰인 부분을 최적화하는 것보다 적게 쓰인 부분을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부분을 최적화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또 주셨어요. 비슷한 내용이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현재 메인 채널에서의 기술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되는 데모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리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지션 변경에 있어서 약간의 많은 어설픔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 지켜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코드스테이츠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빠른 학습 커브, 좋은 마인드, 긍정적인 애티튜드를 가진 개발자분들을 양성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배출해드린 졸업생분들이 현업에서 활약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함께 커뮤니티를 추구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가 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기업들과 많은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파트너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codestitch.com 쪽에 기업 파트너십 쪽에 한번 가주시면 어떤 베네핏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데모데이를 보시면서 앞으로 주니어 개발자가 되실 프로그래밍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코드스테이츠에서는 이머시브 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좋은 주니어 개발자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글과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codestitch.com 들어가셔서 코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코드스테이츠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온라인에도 좋은 리소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불과 3-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프로그램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재미를 드리고 프로그래밍에 빠져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게 뭐야 라고 했던 내용들도 재밌게 빠져 있다 보면 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재밌게 이런 프로그래밍 세계에 입문하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에 코드스테이츠 데모데이 유튜브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데모데이는 8주마다 보통 2달마다 반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12기 데모데이 때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